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이양주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제조물 책임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제조물 책임법이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공급되면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물 책임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이라 그러면 어느 한 공장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광범위한 사회에 제품을 공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까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 공장이 잘못해가지고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그 제품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먼저 법에서 그 제조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제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법에서 실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한번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제조물이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법조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 제조물은 뒤에서 보면 동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가 제조물은 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조항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산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잠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응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동산은 부동산에 대응해가지고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 같이 땅 그 자체, 토지 그 자체이거나 또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산은 그러한 부동산을 제외한 전체를 얘기하게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상식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산과 부동산을 합친 것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은 조금 잘 이해를 못하죠. 동산과 부동산을 합친 것은 물건입니다. 물건. 그러면 그 물건을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의는 제조물 책임법에 있지 않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에 그 제조물 책임법의 8조에 얘기한 대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봐야 되는데, 민법에서 물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은 유체물, 고체, 액체, 기체, 전부 유체물이겠죠. 그런 유체물하고 전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가 민법의 정의에 의하면 물건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에서 부동산과 동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동산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자동차 또는 집에서 사용하는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동산을 직접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 건물 등이 부동산에 속한다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의 조항이 있고, 그 다음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동산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법의 규정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조물 책임법의 조항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산 중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그 제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제조물 책임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첫 번째,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조 가공된 것을 얘기합니다. 제조 가공의 행위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채취된 것은 제외합니다. 또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기타 광물 등 가공되지 않은 것은 제외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그 동산 중에서 그 가공되지 않은 동산이 존재한다. 쉽게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항구에 와서 누군가에게 그 생선을 판매했거든요. 그때 그 생선은 그 물건에 해당되고 또 동산에 해당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은 전혀 제조 가공되지 않았죠. 어부는 단지 바다에서 그 생선을 잡아다가, 즉 포획해다가 그 상대방에게 판매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 가공되지 않은 물건은 그것이 설사 동산이라고 해도 제조물에는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만약 그 생선이 프로세스가 쭉 진행돼가지고 통조림이 만들어졌다. 이럴 경우에 그 통조림이 제조물에 속한다 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거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갓 잡아 올린 생선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통조림 그거를 그 제조물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은 걸 구별하는 선은 어디일까요? 그거는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제조 또는 가공 행위가 적용되는 순간부터 제조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물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서비스가 제조물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 소비자의 경우에 그 서비스의 어떤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서비스의 결함에 의한 피해도 역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보호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에서 물건이 아닌 것은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의료사고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의사가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의료 설비나 기기의 잘못이 아니고 의사의 치료 행위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물건이 개입되지 않는 서비스나 또는 수리, 정비, 기타 사람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그거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사가 가위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손님이 귀를 다쳤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발사가 이발 행위를 잘못해서 그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거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민법상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호와 민법상의 보호가 서로 차이를 갖게 되냐면은 제조물 책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좀 더 강력히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출하할 때 당시에는 차에 결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근방에 정비 공장에 가가지고 그 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공이 실수를 해서 무슨 그 결함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정비공이 그 바퀴에 끼우는 그 볼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차를 출고시키는 바람에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해 본다면 애당초에 만들어진 제조물, 그 자동차에는 결함이 없었지만 정비공의 행위 때문에 결함이 생겨났습니다. 그 정비공의 행위 그 자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공이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조물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의 정의를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제조물에 속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제조물은 제조 가공된 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일부이거나 그 부동산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동산의 일부는 그 제조물이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원재료까지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민법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전기가 동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내용이 제조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외되는 것을 보면 제조물이 동산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부동산의 일부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자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가공되지 않은 자연체 침을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정비, 서비스 등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조물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그 대상이 되죠. 이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품, 부품, 원재료 같은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제조업체라 그러면 공장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조물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이어서 제조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물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지,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뭔지 알아보셨고, 지금은 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즉 제조업자가 이제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먼저 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법에서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가목에서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어부하는 자, 나목에서 제조물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목에서 제조물의 제조, 가공 행위를 하고 있다면 제조업자라는 데 큰 그 의문은 없겠죠. 하지만 이 제조, 가공 행위는 우리가 흔히 제조업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간단한 제조 가공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수입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목에서는 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목에서는 자기가 만들지 않은 거를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냐 하면은 제품에다가 자기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표시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그 상표를 붙여준 사람을 제조업자라고 오인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상의 제조업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조업자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게 제조업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 그 다음에 상표를 붙여준 사람, 이렇게 굉장히 넓게 그 책임을 지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자의 정의를 조금 더 상세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은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조업자의 정의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업자의 정의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자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죠. 그거는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조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 되어 있는 걸 설명드린 바가 같습니다.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 그 수입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만약에 제조업자를 찾아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외국의 제조업자한테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표시 제조업자입니다. 표시 제조업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브랜드를 상표에다 붙여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자기 제품을 붙여서 납품을 한다든지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보통 그런 거래를 경영에서는 O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링이죠. 다시 말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래는 OEM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하는 PB 상품들, 프라이빗 브랜드, 즉 자가 상표 부착의 거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5인 표시 제조업자입니다. 상품의 상표는 그 판매하는 사람의 상표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 만든 사람은 다시 이제 달리 정해져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제품에 잘 보이는 표면에다가 큼지막하게 브랜드를 붙여놓고 뒷면이나 밑에 면에 보면은 제조원이 어디다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조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은 상표를 붙여준 사람은 단순히 판매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지 모르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소비자가 제품 표면에 붙어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것을 5인 표시 제조업자라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제조업자로서 오인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업자인데요. 판매업자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다음에 법조항을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3조에 보면 제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법조문이 조금 길게 돼 있으니까 법조문을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죠.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품의 제조업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제조업자 표시가 지워져서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포함되겠죠. 그 경우에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을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공급한 상위의 판매업자를 얘기하겠죠. 유통 같은 경우에 도매, 소매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공급이 되게 되니까 그때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이거나 자기 상위의 판매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즉 피해자 측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가지고, 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제조업자가 누군지를 찾지 못해서 소비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판매업자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정해놨습니다. 판매업자의 책임은 제조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예외적으로 정해진 건데, 판매업자가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제조업자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제품을 대량으로 사회에 공급했다 그러면 소비자는 전혀 그 제품의 위험성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판매업자는 그런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영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판매업자에게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의 일부를 부과해서 판매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또 그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소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판매하도록 판매업자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 적용 범위를 이제 그 제조물과 그 다음에 제조업자 이렇게 이제 범위를 한정해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제조물이라는 게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이니까 그게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전부 다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크게 이의가 없는데 그 제조업자를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즉 소비자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업체만이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새집증후군은 지난번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집은 사람을 보호하는 그 시설이지 집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집이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거주자에게 안락한 그런 그 건강을 제공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 그 새로 지은 집의 영향을 보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은 소비자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집증후군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집증후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입주를 했는데 뭐 피부병이 있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거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생기거나 이런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그런 피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루나 벽지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 그 접착제를 사용을 하죠. 그 접착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한 냄새를 풍기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접착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 화학물질을 분출하기 때문에 그런 인체 유독성 가스에 직접 사람이 노출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입겠죠. 그런 접착제와 같은 것 이외에 내장재로 사용된 많은 화학물질이 거주하는 동안에 계속 화학물질을 분출하게 되는데 그거는 건축 내장재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되면은 새로운 가구를 배치하거나 또는 내장재 중에서도 원목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장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원목을 사용하는 가구 같으면은 방부 처리를 위해 가지고 각종 화학물질로 된 방부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건축 자재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가구 등에서 화학물질이 계속 분출이 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지은 집은 심하게 얘기할 때 독가스실을 방불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주게 되는데 특히 그 피해는 어린아이들에게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새집증후군은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조사 결과에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파급되고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 보면은 신축 학교도 새집증후군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생활하는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출한다 그러면 새집증후군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대로 방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새집증후군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업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과거의 경우에는 새집증후군 또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가 나서기 전까지는 많은 제조업자들은 자기가 직접 소비자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을 통해 가지고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은 건축 자재죠.
건축 자재가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피해를 주는 것인지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건축회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건축자재 업체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세집주의군 때문에 건설회사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게 되고 그 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친환경 소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소재라는 것은 많은 기술 개발과 또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건설 자재, 그러니까 주로 내장재죠.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러한 그 시장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세집중후군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 건축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소비자의 동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집중후군 이후에 그 소비자들의 그 요구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서 그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세집중후군의 문제는 그 제조업자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 제품의 그 소비자하고 접촉 여부를 떠나가지고 제품을 사회에 공급하는 사람들은 전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그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와 제조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제조물은 제조 가공된 동산을 얘기하고 거기에는 완제품과 부품, 원재료가 다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자재는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부 가공을 한 것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연채취 상태 것은 제외되고 사람의 행위로 제공되는 것은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은 전부 다 제조물에 해당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조업자의 정의인데요. 제조업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제조업자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건을 만들지 않았지만 거기에 자기의 상표를 표시한 표시제조업자나 오인표시 제조업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외적으로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조물과 제조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제조물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제조업자, 우리 회사가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제조물에 속하고 제조업자의 범위에 우리 회사가 속한다 그러면 제조물 책임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그 말씀드린 정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제조 결함과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조 결함, 즉 그 제조가 원인이 된 결함인데요. 결함은 제조물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